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올해 20대 후반으로 그림을 전공해 미술학원 강사를 하는 박예지예요. 부모님 걱정거리에서 당당하게 부모님 자랑으로 등극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물론 저보다 제 남편의 역할이 컸지만요.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평균 연령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100세 시대라 젊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막내라 부모님이 60대 초반인데 외모만 본다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관리를 잘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10살 차이 나는 오빠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언제 결혼하냐고 등 떠미셨던 것 같은데 저는 막내라 그런지 요즘 분위기가 막 일찍 결혼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지 언제 좋은 짝 만나 결혼하냐고 부모님이 제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제가 내노라는 의사 사이를 데리고 왔으니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되시죠? 잠깐 상상하셔도 정말 좋아했을 거라는 걸 눈치채셨겠지만 상상하시는 것 이상 저희 집안에선 버선발로 나가 맞이해 주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선 제가 골칫거리라면 골칫거리였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은 대대로 의사를 하는 남들이 말하면 소위 명문가의 집안이죠. 할아버지 그 윗대부터 시작된 의사라는 직업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오빠들까지 계속 이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단 하나 고명딸이라 불리는 막내딸인 저만 빼고요. 어릴 때부터 하얀 의사 가운 입은 할아버지와 아빠를 봐서 그런지 의사는 내 직업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이라고 무의식 중에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에 흥미가 없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매일 교과서에 그림 그리며 놀기 일쑤였고 다행이라면 그 그림이 꽤 괜찮았다는 거, 그 덕분에 유학까지 갈 수 있었고 미술 전공으로 강남에서 미술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도 나름 탄탄한 커리어에 자기 앞가림 잘하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집안에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는 미술 학원 강사 일에 철없이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는 막내딸일 뿐이었던 거예요. 좋을 때다. 너 예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오빠가 매일 귀엽다고 잘한다 응석 다 받아주니까 제가 정말 그런 줄 알고 곧 30인데 저러고 있잖아. 엄마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다고. 꼭 내가 읊어줘야 해? 이렇다 할 연애 한번 안 하고 그렇다고 좋은 선짜리 들어오는 것도 마다하고. 너 결혼 생각은 있는 거야? 그렇게 놀기만 하다 나이 차면 그나마 좋은 자리도 다 누가 꿰차고 재치로 들어갈 거 아님 정신 차려 이거사. 엄만 요즘에 누가 결혼해 문관목 맨다고 그래.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도 좋은 거지. 엄정아 박세리 다 못 봤어? 능력 출중한데 다 혼자 살잖아. 혼자가 편한 거야. 뭐라고? 갈 때 못 갔으니까 마음에 차는 사람 없어 혼자 사는 거지. 결혼하고 싶은 눈치들 빤히 TV에 비치는 거 보고도 그래? 남자건 여자건 아무리 능력 있어도 혼자 사는 것보다 가정을 꾸려야 하는 법이야. 천년만년 엄마랑 살 거야? 나는 천년만년 엄마랑 살 거야.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저 철없는 거 누가 데려갈는지. 정신이나 제대로 박힌 놈이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저런 철없는 내 딸 마음에 들어한다고 누가 장담해. 아빠를 너무 좋아했던 엄마는 제가 더 늦지 않게 결혼하길 바라셨죠. 그와 반대로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 TV 연예인들을 보더라도 40대 전후반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출산인데 그마저도 관리 잘해서 그런지 손예진도 30대 후반에 결혼했는데 바로 임신돼서 건강한 아들 낳고 잘 살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결혼에 대한 걱정하는 엄마가 오히려 전 더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괜한 걱정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운명은 정말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강남에서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다 보니 가끔 병원이나 기업체에서 전시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힐링 아트 전시회를 기획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이번 전시는 좀 특별하게 해주세요. 우리 병원 원장님이 예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직접 참관하실 예정이거든요. 병원 기획팀 직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더욱 신경 써서 준비했죠. 환자분들이 보시기에 따뜻하고 희망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들로 구성했어요. 전시회 오픈 당일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번 전시를 기획하신 분이세요? 뒤돌아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하얀 가운을 입고 계신 걸 보니 이 병원 의사분인 것 같았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땡땡아트에서 온 박예지라고 합니다.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작품들이 정말 따뜻하고 좋네요.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픈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분은 제 작품 하나하나를 정말 진지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냥 사교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작품은 어떤 의미인가요? 색감이 참 독특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아, 이건 제가 할머니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린 작품이에요. 할머니 손에 이끌려 동네 뒷동산에 가서 함께 본 석양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나는군요. 정말 좋은 기억이 담겨 있네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딱딱하고 차가울 거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태준 씨는 정말 따뜻하고 섬세한 분이셨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언제 커피 한 잔 해요. 미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설명 들으면서 보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 이렇게 시작된 인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처음엔 예술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의 일상과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죠. 저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끼는 게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씨 같은 분의 작업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사실 집에서는 제 일을 좀 시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죠. 태준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제 일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태준 씨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며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죠. 어머, 우리 예지가 드디어. 그런데 어떤 분이야? 어디서 만났어? 나이는?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엄마는 하나씩 말해. 그렇게 여러 개를 물어보면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잖아. 우선 직업은 의사고 나랑 6살 차이나. 뭐라고? 의사? 정말? 엄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아빠도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어느 병원? 무슨 과? 나이는? 집안은? 강남에 있는 땡땡 병원이고 내과 전문인데 집안은 아직 자세히 안 물어봤는데. 아우, 우리 예지가 정말 복덩이구나. 강남 대형병원 의사라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아 하셨어요. 그동안 저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는지 그때 새삼 느꼈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며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 되실 분을 만났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시골 장터에서 나물 팔며 고생하셨던 그 거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거든요. 세상에 서울 처자가 참 곱다 고와. 이렇게 예쁜 색시를 데려왔으니 나는 더 바랄 것도 없어. 고마워요, 고마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시어머니의 따뜻한 헌대에 제 마음도 한껏 설렜어요. 공부만 하고 집안을 일으킨다는 생각 하나로 혼기도 놓치고 달려가는 아들을 보며 내심 불안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30대 중반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예비신랑 고향에서 많이 늦은 나이더라고요.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면 다 결혼해서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닐 나이였으니까요.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나서 태준 씨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예지야, 사돈어른 목소리 참 좋으시더라. 근데 나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시기 너무 멀지 않을까? 우리가 내려가는 게 어떨까?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이 KTX 타면 금방이니까 서울에서 보자고 하셨어. 그 김에 오빠 사는 집에 하루 머물면서 먹을거리도 좀 챙겨주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사돈어른 편하신 게 제일이지. 엄마는 상견례 장소를 고르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예지야, 어디로 갈까? 맛도 있어야 하고 너무 딱딱한 분위기도 아닐 것 같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깔끔한 곳이면 좋겠는데 어디 생각나는 데 있어?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뭐. 맛있는 곳이면 되는 거지. 그래도 그게 아니야. 자식을 나눠가는 중요한 자리인데 첫 얼굴이라고. 아, 롯데호텔 한식당 어때? 거기 룸도 있고 음식도 깔끔하고 복잡하지 않으니까 조용히 이야기하기 좋을 것 같다. 그래, 거기 좋겠네. 음식 맛있잖아. 조용하기도 하고. 상견례 당일 호텔 한식당 룸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데 정말 소박한 차림새에 손에는 커다란 보따리까지 들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보자고 하셨다고? 태준아, 정말 여기 맞는 거지? 입구에서 한참을 들어오시면서도 반신반의하셨는데 룸 문을 열면서도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맞아요. 들어오세요. 저는 웃으며 예비 시어머니를 맞이했죠. 저희 부모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며 환영했고요. 시어머니 역시 저희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으시며 인사했지만 눈은 빠르게 룸 안의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보시더니 살짝 표정이 굳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데서 내가 밥을 먹다니. 아들 덕분에 나까지 출세했네요. 하, TV에서만 보던 부잣집 사람들이 가는 것 같은데. 인사 대신 혼잣말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걸 엄마가 놓치지 않고 웃으며 답하셨어요. 저희도 자주 오는 건 아니에요. 오늘처럼 좋은 일 있을 때 귀하신 분 대접하고 싶을 때만 오는걸요. 저희도 태준 씨 어머니 덕분에 출세했네요. 이런 데 오는 줄 알았다면 옷을 더 신경 쓰는 건데 혹시 제가 격식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온 건 아니죠? 어머니, 오늘 너무 단아하시고 예쁘신데요? 격식이 어딨어요. 편하게 입고 싶은 옷 입으면 되는 거지. 너무 잘 차려입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마시고 편하게 식사하세요.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불편해하시는 기색이 역력하셨죠. 그래도 이렇게 비싼 곳 아니어도 괜찮았는데 괜히 부담드린 건 아닌지. 우리 태준이한테 잘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저까지. 아들 잘 키워주셨으니까 이런 대접 당연히 받으셔야죠. 저희가 대접하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히 드세요. 저희가 내려갔어야 하는데 먼 길 오시느라 힘들게 오셨을 것 같아 일부러 좋은 데 골랐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드세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대접받을 일이 있다고.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계속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입에 안 맞나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 음식 값이. 태준이가 앞으로 이런 거 자주 모시고 다녀야겠네. 처음 오셔서 많이 어색하신가 보다. 그동안 데이트하느라 너무 신경 못 쓴 거 아니야? 그럼 못 써. 지금까지 키워주신 게 부모님인데. 아, 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신경을 잘 못 썼더니
엄마가 많이 어색하신가 봐요. 앞으로 자주 모시고 다녀야겠어요. 부모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자 시어머니는 잠시 조용해지셨지만 계속 주변을 둘러보시며 불안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웨이터가 들어와서 다음 요리를 가져다 주면서 음료수를 더 주문하겠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만 주세요. 그냥 물. 음료수 괜찮아요. 물만 마셔도 충분해요. 혹시 여기 물값도 따로 받는 건 아니죠? TV 보니까 비싼 곳은 외국물 주면서 가격도 따로 치던데. 여기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드시면 돼요.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돈 걱정을 하시니까 즐거워야 할 상견례가 자꾸 무거운 느낌이 되더라고요. 엄마, 정말 편하게 드셔도 돼요. 앞으로 제가 자주 모시고 다닐게요. 서울 사람들은 예진애가 아니더라도 좋은 날 있으면 이런 데서 분위기 내고 그래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인데.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편치 않으셨어요. 마치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무사히 상견례가 마무리되었고 결혼식은 6개월 후에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태준 씨 집으로 가시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부산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예지야, 잠깐만 이리 와봐. 엄마가 뭘 좀 싸줄게. 이거 좀 태준이네 가져다 줘. 뭘 싸줘? 어머님이 태준 씨 챙겨주러 오신 거잖아. 그래도 그게 아니지. 사시는 동네 아니니 정육점 어디 고기가 좋은지도 모르실 테고 저녁하라고 냉장고 열어도 아무것도 없으면 막막하실 텐데. 에이, 그래도 태준 씨가 애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지. 이것만 가져다 줘. 오늘 꼭 안 먹어도 되는 거고 그래도 고기만 있어도 밥 한 끼 해먹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거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엄마는 냉장고에서 어제 사오신 툭불 한우를 꺼내시더라고요. 정 여사님,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어머님 아까 엄청 부담 느끼시던데 이걸 가져가라고? 서울이니까 툭불이라고 비싸게 파는 거지. 고깃질은 오히려 사돈 집 근처가 더 좋을걸? 괜히 돈 쓰고 마음 상하실까봐 그래. 그래도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냥 태준이는 냉장고에 넣어도 며칠 머무르실 수도 있다며. 엄마는 간단하게 주신다면서 한우 외에도 과일이며 이것저것 더 챙겨주셨죠. 정말 정성이 가득한 보따리가 돼서야 멈추셨어요. 제가 더 들고 갈 수 없다고 사정사정을 했거든요. 태준 씨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니 예비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예지야, 낮에 보고 또 봐도 반갑네. 태준이 보고 싶어 왔어? 어서 들어와. 아니요, 어머님 뵈러 왔어요. 나? 아유, 이게 다 뭐야. 무겁겠다. 이리 줘, 내가 들어줄게. 한아름 들고 있는 보따리를 보시곤 놀라시더니 무겁겠다며 들어주셨죠. 엄마가 가져다 드리래요. 사돈 어른이? 이 많은 걸 다? 언제 장 보셨대? 우린 헤어지고 막 들어와서 한숨 돌리려는 참이었는데. 미리 장 받았던 거예요. 일부러 장 본 거 아니고 저희 먹으라고 사다 둔 건데 어머님 오늘 올라오시자마자 상견례장 오시느라 정신 없으셨을 거라고. 시어머니는 엄마가 싸주신 보따리를 푸시며 눈이 커지셨죠. 이게 뭐야? 한우? 툭불?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니? 비싼 건 둘째치고 혹시 어머님 입맛에 안 맞을까 걱정하셨어요. 어머님 동네 정육점에서 더 싱싱하고 좋은 고기 팔 텐데 하시면서요. 저는 혹시나 예비 시어머니가 부담을 느낄까봐 엄마가 했던 말을 빌려 말했죠. 아무리 방금 잡은 고기가 맛있다고 한들 툭불이라고 인증하는 고기만 할까? 이게 다 얼마치야? 낮에도 비싼 데서 맛있는 거 사주시느라 돈 많이 쓰셨을 텐데 괜히 올라와서 사돈 부담만 드리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늘 먹던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느끼지 마세요. 일부러 더 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엄마. 예진애가 잘 살긴 해도 일부러 잘 보이려고 막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 느끼지 마. 어머님도 아버님도 형님들도 다 진심이셔.
아무리 잘 살아도 그렇지. 얼마나 잘 살길래 이렇게 비싼 고기를 이만큼이나. 부모님이 혹시 사업하시니? 아니요. 어머님은 가정주부세요. 아빠는 의사고요. 아, 아버님이 우리 태준이처럼 의사시구나. 엄마, 그냥 의사 아니고 의사 집안이야. 대대로 의사 집안. 병원도 운영하셔. 병원을? 아유, 나는 그냥 서울 찾아 만나 결혼한다고만 알았는데 우리 예지가 서울 부잣집 딸내미였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우리 집을 반대 안 하시고. 어머님, 반대를 왜 해요? 저희 집에서는 오빠 양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제가 의사가 안 돼서 집안에서 늘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의사인 오빠와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 형편이 기울어도 우리 태준이가 의사라. 그러시더니 말끝을 흐리셨죠. 그리곤 시어머니는 계속 하늘을 보시면서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 집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안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알려드리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너무 많은 돈을 쓴다며 걱정하실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님, 정말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 뵙고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 고마워, 예지야. 정말 고마운데 내가 이런 거 받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래서 그래, 마음은 진짜 고마워. 그날 밤 태준 씨와 통화할 때 시어머니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밤 늦게까지 한우 이야기 하시더라. 너희 집이 정말 잘 사는 집인 것 같다고. 당신은 뭘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자기 하나로 우리 집은 정말 충분한데? 어떻게 해야 어머님이 부담을 안 느끼실까? 알지. 감사하게도 나 하나만 보신다는 거 충분히 말했어. 그래도 뭔가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 봐. 차차 나아지겠지. 우리 집 형편이 하루아침에 나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가운데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시댁 근처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했었어요. 보통 결혼식은 남자 쪽에서 한다고 들었으니까요. 엄마가 읍내에서 제일 좋은데 식장 예약한다고 하셨어. 우리 쪽 가격은 100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쪽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해? 우리 쪽? 글쎄, 내 결혼식에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지만 오빠들 결혼식엔 400명 조금 넘게 왔었어. 뭐? 400명? 그렇게 많이 오셨어? 친인척이 많기도 한데 자기도 알잖아, 의사인맥. 그런데 뭐 난 막내고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지. 내 친구들까지 해도 400명까지는 아닐 거야. 그래, 엄마한테 말해줄게. 지방에서 하는데 모두 다 내려오시는 건 아니겠지? 전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이야 지방이라도 제가 결혼한다면 올 테고 부모님 쪽 하객은 부모님 몫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대뜸 예비신랑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혹시 대략 몇 분쯤 오시는지 어머님께 여쭤봤을까? 3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지방에서 한다면 몇 분이나 오실지 다시 물어봐야 할 것 같대. 아무래도 버스 대절도 생각해야 하니까 그런 것 같아. 이런저런 말들이 몇 번 오가고 결국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지방에서 하면 저희 쪽 하객수가 반 이상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축의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니 손해를 꽤 크게 끼친다고 예비 시어머니가 생각하신 것 같았죠. 무엇보다 추린다고 해도 200명 이상 저희 쪽에서 오신다고 하면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갈 식장도 없다고 덧붙이셨어요. 엄마는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예비 신랑 쪽 하객이 오가는 차편과 간식 및 예식장 비용까지 모두 지불하겠다고 하셨죠. 아니에요. 저희 쪽 하객식 때는 저희가 낼게요. 아무리 여유 있으셔도 100명이나 되는데. 아니에요, 사돈. 저희가 모두 부담할게요. 나주에서 했으면 못 오셨을 분들까지 다 오신다고 해서 충분해요. 번거로운 거 기꺼이 해주시는 것만으로 저희는 너무 감사한걸요.
애써 괜찮은 척 하시는 예비 시어머니 마음을 달래려 나주로 내려가 마을 회관 뷔페를 예약하고 결혼식 일주일 전 동네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로 했어요. 바쁜 일정으로 서울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요. 예지야, 엄마도 같이 갈까? 아니야, 뭐하러 같이 가. 어머니 부담스럽게.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바쁠 텐데 뭐하러. 괜찮아. 나주로 내려가는 KTX 안에서 설렜어요. 시어머니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와 함께 마을회관을 둘러보고 뷔페 업체와 미팅을 하는데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마을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랑 같이 다니는 새로운 얼굴이라서 그런가 동네 사람 모두 제가 예비 신부라는 걸 알고 반갑게 인사해 왔거든요. 어머, 태준이 며느리지? 서울 처자구나? 세상에 정말 곱네. 서울 부잣집 처자답게 고와. 우리 태준이가 복덩이네. 이런 예쁜 며느리를 어디서 구했나? 길을 걸을 때마다 마을 분들이 나와서 인사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마을 분들이 다 절 아시네요? 그럼 우리 태준이가 의사 된다고 온 동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데 그런 태준이가 서울 좋은 집 딸과 결혼한다니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지. 시어머니 말씀에 뭔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마을 회관에서 뷔페 예약을 마치고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여기 나무 그늘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동네 아줌마들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태준 엄마 복 터졌네. 서울 부잣집에서 버스까지 데려준다며? 마을 회관 뷔페도 며느리 쪽에서 다 내준다고 하던데? 아들이 의사 만들더니 아주 복이 넝쿨채로 들어오네. 팔자 폈네 폈어. 별다른 말 없이 시어머니와 동네를 돌아다녔을 뿐인데 이미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것 같았죠. 기분이 묘했어요. 시골은 비밀도 없나? 싶은 느낌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죠. 예지야, 이리 와봐. 이거 내려가서 내가 직접 전해줘. 사돈어른께 드릴 예단 준비했거든. 엄마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상자를 보여주시는데 생각보다 단촐해 보였어요. 오빠들 할 때만 해도 새언니들이 이것저것 꽤 많이 가져왔던 것 같은데 제 것은 상자 하나뿐이었거든요. 엄마, 이게 다야? 큰오빠 결혼할 때 새언니가 금반지 목걸이 세트로 가져다 줬던 것 같은데 둘째 오빠는 또 어떻고 거실 장식품도 바꿔주고 이거 말고 따로 집에 뭐 주문한 거지? 아이고, 딸은 다 예쁜 도둑이라더니 성의 없이 보낼까봐 벌써 걱정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우리도 받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작은 상자 하나라니 이래도 되나 싶어서 그렇지. 엄마도 좋은 거 바리바리 보내드리고 싶어. 그런데 엄마가 사돈댁에 가본 것도 아니고 만나 뵈니까 편하게 입으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사용하지도 못할 금은 모아 보내면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하긴 아마 받자마자 이게 다 얼마야. 나는 이런 거 잘하지도 않는데 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거야. 그래,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넣었어. 필요하신 거 사시고 우리 집에 보내실 때도 걱정 없이 하시라고. 얼마나 넣었는데? 보통 예단으로 1両 넣나? 경우에 따라 다르지. 물가도 고려해야 하고 그래도 넉넉하게 넣었으니까 걱정 말고 전해드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상자를 열어 보여주셨죠. 안에는 고급스러운 봉투가 정갈하게 들어있더라고요. 현금이라며 왜 이렇게 두께가 얇아? 설마 수표로 나온 거야? 사용하기 불편하게? 무겁고 번거롭게 현금으로 어떻게 넣어? 통장이랑 카드로 준비했어. 태준이한테 통장 하나 만들어라고 했거든. 태준이 명이니까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시겠지. 엄마는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았죠. 다음날 저는 다시 KTX를 타고 나주로 향했어요. 엄마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반가워하셨지만 예단을 전해드렸을 때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죠. 간소화해도 되는데 뭘 이런 걸 보내셨을까? 서로 자식을 나누는데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으셨대요. 이것저것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엄마가 오빠들 결혼할 때 받아보니까 예쁜데 취향이 다르니 서랍 속에 넣어만 두신다고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편하신 대로 쓰셨으면 하는 마음에 현금으로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현금? 네. 태준 씨 명의로 된 통장이랑 카드 그리고 도장까지 있으니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엄마 말씀을 전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셨죠. 어디론가 전화하시는 것 같았는데 첫 말씀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라는 걸 듣는 순간 저희 엄마에게 걸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10억이요? 아니 그렇게나 많이 보내셨어요. 예단에 담긴 상자를 아직 열어보지 않으셨던 예비 시어머니는 통장을 직접 보기도 전 엄마에게 액수를 듣고 놀라셨죠. 도저히 못 받는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하지만 엄마가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은데 부담 느끼실까봐 마음 표시만 했다는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도무지 안 되겠다. 이거 도로 가지고 가라. 한두 푼도 아니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안 돼요, 어머니. 저 이거 가지고 가면 엄마한테 혼나요. 예단비로 드리는 거고 저희 집안에서 드리는 만큼 이건 어머님이 잘 사용해 주세요.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시어머니는 결국 받으셨지만 내내 떨떠름한 표정이셨어요. 그날 저녁 늦게 서울로 올라와야 했어요. 다음날 학원에 중요한 수업이 있었거든요. 다음날 오후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결제되었다는 알림이었는데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려 1,800만 원이었거든요. 급하게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혼집 안에 들어갈 자잘한 물건들을 알아보는데 같이 매장에 갈 시간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 필요한 것들 구매하라고 제 카드를 태준 씨에게 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2천만 원 가까이 결제했다는 게 놀라웠죠. 무료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뭘 샀나 궁금했어요. 자기야, 혹시 뭐 샀어? 카드 결제했다고 문자 왔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꽤 커서 뭐 좋은 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샀나 해서. 어? 나 아무것도 안 샀는데? 예비 남편도 당황한 듯 말을 하다가 멈추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 맞다. 지난번에 엄마 용돈 드리려고 카드 드렸는데 내 카드인 줄 알았는데 네 카드였어. 미안해. 다시 가지고 온다면서 깜빡했어. 어머님이 쓰신 거라고? 평소에 용돈 드려도 차곡차곡 모으시고 안 쓰시는 분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금액이 커? 미안. 얼만지 이야기해주면 바로 보내줄게. 아니야. 잘못 결제된 거 아니고 어머님이 사용하신 거면 됐어.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10억 예단을 받고 부담스러워 하시던 분이 갑자기 1,800만 원을 쓰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더구나 평소에 용돈도 잘 안 쓰시던 분이 말이에요. 이틀 연속 나주행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도저히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어제 예단 전해드렸을 때 어머님이 불편해하시던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다음날 오전 다시 KTX를 탔어요. 이번엔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 식탁 위의 광경에 눈이 멈췄어요. 뜯지도 않는 명품백이 놓여 있었거든요.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쇼핑백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예지야. 어제 보고 또 보네? 전화도 없이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나오시는데 평소와 달리 당황하신 듯 뭔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말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눈빛도 어딘지 날카로워 보였고요.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말했죠. 그냥 뵙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님 쇼핑하셨나 봐요.
식탁 위 쇼핑백을 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시어머니 얼굴이 급변했죠. 마치 제가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표정이 일순간에 바뀌는 게 무서울 정도였어요. 쇼핑? 왜? 난 백화점 가면 안 되는 사람이니?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지더니 온화하셨던 평소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한껏 상기된 얼굴로 저에게 소리치셨어요. 왜? 나는 명품 좀 사면 안 돼? 어머님, 그게 아니라 고작 10억 보내놓고 뭐 하라고? 누굴 거지로 알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니까 저는 당황해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네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화만 더 돋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우릴 뭘로 보는 거야? 시어머니는 계속 화를 내고 계셨고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어머님 기분 풀리시면 다시 올게요. 황급히 시댁을 나와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나 지금 어머님 네 놀러 갔다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 어? 왜? 무슨 일이 있어?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셔서 내가 엄마 말을 잘못 전했나? 아닌데, 뭔가 오해를 하셔도 단단히 하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엄마의 한숨소리가 들리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는데?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예단 전해드린 것부터 카드 결제,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죠. 내가 직접 내려가야겠다. 예지야, 너 서울 올라오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 엄마 지금 출발할게. 엄마가 직접? 괜찮겠어? 오늘 오지 말고 다음에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님 지금 화 많이 나셨거든. 그러니까 더 오해가 쌓이기 전에 얼굴 보고 풀어야지. 멀다는 이유로 널 보냈는데 내가 직접 내려가서 전해드려야 했어. 하여튼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기다려. 엄마는 4시간 뒤 직접 차를 몰고 나주에 오셨어요. 엄마와 함께 다시 예비 시댁 문을 두드렸을 땐 다행히 예비 시어머니 화가 좀 누그러든 것 같았어요. 다행히 저에게 했던 것처럼 큰 소리는 내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화난 얼굴로 등을 돌리고 앉아 계셨죠. 사돈,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와서 전해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그렇게 많은 예단비를 보내놓고. 비꼬는 듯한 예비 시어머니 말투가 당신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계셨죠. 며칠 전 제가 가져다 드린 예단 상자는 거실 식탁 밑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요. 엄마는 그 상자를 집어들고 예비 시어머니 앞에 놓으셨어요. 사돈, 혹시 이 안에 제가 써놓은 편지랑 통장 확인해 보셨어요? 뭘 봐요? 안 봐도 뻔한 거. 돈 자랑하는 거 꼭 봐야 알아요? 내가 이러고 사니까 거지로 하는 거지. 예비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자를 열어 통장과 편지를 꺼내셨어요. 여기요. 이거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보냈으면 보시고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오해가 없죠. 오해는 무슨? 누가 오해를 했다고? 엄마가 통장과 편지를 예비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드리니 못 이기는 척 받아보시더라고요. 엄마 등살에 억지로 편지를 펼치신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장 내역을 마저 열어보시곤 엄마를 붙들고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하셨죠. 사돈,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더니 이내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어떤 말이 하고 싶은 것 같았는데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주체 못하시더라고요. 사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렇죠? 제 마음도 모르시고 화내셨던 거 미안하시죠? 그래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실 내가 우리 태준이 빼앗긴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조바심 나서 내가 너무 속 좁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처음에 태준 씨가 서울 처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대요. 하지만 점점 잘 사는 집,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돌변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자꾸 태준 엄마 복 터졌다, 아들 덕에 출세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뭔가 얻어먹는 사람 같아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도 거기까진 괜찮은데 다들 아들 빼앗긴 것도 모르고 좋아한다고. 네? 그런 말들을 했다고요? 누가요? 아니 누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요. 앞집 순이 할멈은 아들 키움값 톡톡히 받았으니 그래도 이득이라는 소리도 하고. 뭐라고요? 아니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 팔아서 돈 번다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뒷집 김씨 할아범은 서울 가면 눈 뜨고 코 베인다는데 저보고 손발 다 베어도 뭐를 바보라며. 세상에 말도 안 돼.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히 말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그런 상스러운 소리를 함부로. 미안해요 사돈. 내가 정말 미안해요. 나도 아닌 거 아는데 그랬는데 예단비라고 10억을 받으니까 정말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소리처럼 들리고.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저희 마음 알아주셔서. 저희는 정말 태준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솔직히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 천지인데 집앞그릇 챙긴다고 파업하는 의사도 있고. 태준이는 마음 하나하나가 환자를 위한 진심이 보여요. 사돈이 사랑 많이 주고 키운 거 저희도 알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두 분의 오해가 풀렸죠.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고 대체 엄마가 뭐라고 편지를 썼길래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성통곡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양가 어머님이 말씀을 주고받는 사이에 살포시 들여다봤는데 세상에 저 역시 감동에 옆에서 훌쩍이고 말았네요. 편지 내용에는 엄마의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평생을 함께할 내 친구에게 라고 시작하는 편지에는 자식을 낳은 부모로 평생 좋은 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고 마음을 담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의 예단비가 들어갔던 통장, 엄마에게 그런 귀여운 면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1,0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시면서 입금자란에 몇 글자씩 적어 편지가 되도록 하셨더라고요. 아마 엄마 이름으로 돈만 보내면 성의 없다고 느끼실 것 같아 태준이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내 아들 생겼다고 생각하고 아끼겠습니다. 등등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1,000만 원을 보내기 위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셨을지 짐작이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 돈 자랑한다고 오해하셨던 시어머니도 엄마의 진심을 느끼게 되어 오해가 풀린 거겠죠. 이게 벌써 1년 전 이야기예요. 결혼식도 무사히 하게 되고 지난달 시어머니 이사까지 마쳤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친정 엄마까지 합세해 시어머니한테 이사를 권유했거든요. 남편은 멀리 계신 어머니 건강 걱정, 저는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돌봐달라고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더 자주 보며 노년을 재미있게 보내고 싶다고 하셨죠. 그런데 정말 의외로 쉽게 시어머니가 승낙하시더라고요. 거의 평생을 사신 곳인데 저희 결혼식을 계기로 동네 사람들한테 마음을 다치신 것 같았어요. 미련 없이 그러자고 답하시는 거 보고 저나 남편, 친정엄마까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걱정될 정도였으니까요. 이젠 그런 걱정 안 해요. 저희 엄마랑 데이트도 정말 자주 하시고 문화센터에 등록하셔서 아쿠아로빅도 정말 열심히 하시면서 재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정말 신기한 건 양가 어머니 성격이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진짜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요. 덕분에 전 친정에서 복덩어리로 등극했답니다. 남편 시어머니 정말 더 잘 만나 단단한 가족을 만들었고요. 어때요? 여러분이 보실 때도 저 복덩이 맞나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년 초 3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저는 시댁의 이상한 강요에 파혼했어요. 다들 연애는 잘하다가 결혼하면서 이것저것 재다가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갈등을 빚곤 하잖아요. 저도 어찌 보면 그런 갈등을 빚다 파혼한 케이스인데요. 솔직히 거의 일방적으로 바라시기만 하셔서 파혼하지 않으면 제 인생이 그래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흔히 파혼이 이혼보다는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비 남편을 생각하면 좀 씁쓸하긴 하지만 제 미래를 위해 과감히 파혼 선언을 했죠. 그 과정에서 저도 그렇지만 저랑 헤어진 그 사람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랑 결혼할 뻔했던 남자가 참 마음도 약하고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원래 착한 사람한테 약한 편이라 연애할 때는 좋기만 했는데 착하다는 게 연애가 아닌 결혼에 초점을 맞추고 보니 결코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죠. 착하다는 게 좋게 말해 착한 거지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하다는 것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길 바라는 마음이야 알겠지만 그런 일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그 멍청한 남자는 그러길 바랬고 또 그러지 못해 괴로워했는데 이 결혼을 하면 저만 못된 사람이 되는 건 물론이고 결혼 기간 내내 저만 죽어날 것 같아서 신중한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되었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착하고 거기에 더하기 순수함이었어요.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만 놓고 봤을 땐 너무 제 이상형이라 제가 넘어가지 않고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의 가족은 그 사람과는 정반대인 사람들이었는데 지금부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저에게 무슨 일이 있어 파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짧게 그 사람과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는 다른 연인들과는 조금 다른 인연으로 첫 만남을 시작했어요. 제가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여행 가이드 일을 하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 사람은 손님이었는데 그때 5팀이 함께 움직이는 패키지에서 그 사람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면 종종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럴 때면 제가 젊은 여자라서 힘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유독 많은 변동사항들 때문에 제가 컴플레인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감정이 격한 손님이 저에게 위협적으로 큰 소리를 내셨었죠. 제가 아무리 가이드이고 직원이라도 그런 경우는 저도 사람이고 여자라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때 중간에 나서서 중재한 사람도 그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죠. 제가 가이드 일을 하면서 그때가 가장 난감하고 곤란한 경우였거든요. 그렇게 그 팀의 4박 5일 일정이 끝나고 그 사람과의 인연도 끝이 났는데 제가 감사한 마음이 커서 헤어질 때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 남자에게 전달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그 사람과 제가 연인 사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건 그 일이 있고 2년 뒤 코로나가 터진 이후였죠.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가이드 일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무슨 운명인 건지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어찌나 신기하고 반갑던지 우리는 서로를 단번에 알아봤고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친해지게 되었죠. 제가 신입이다 보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두 달이 지났을까? 회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술 기운을 빌려 저랑 헤어질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저는 그때 처음 소영 씨를 봤을 때부터 제가 좋아했어요.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말을 못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나 같은 곳에서 일을 한다니 요즘은 매일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소영 씨는 모르죠? 내가 매일 출근길이 얼마나 설레는지. 저런 말을 듣는데 저도 연애를 꽤 오래 쉬어서 그런지 가슴이 마구 뛰더군요. 하지만 술김에 하는 고백을 100%다 믿을 수는 없었고 그날은 그렇게 헤어지고 다음날 그 사람에게 어제 일이 기억이 나냐고 물었는데요. 얼굴이 새빨개진 그 사람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기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패키지 여행 때 원래는 자기가 갈 곳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하긴 아무리 패키지라도 젊은 남자 둘이 왔길래 희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엔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그 친구가 원래는 여자친구랑 가기로 했던 걸 여행 직전 헤어져서 위약금 물기 아까워 자기가 여자친구 대신 온 거랍니다. 그리고 저를 만났고 한눈에 반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것도 다 운명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저도 뭐 그 얘기까지 들으니 신기하긴 했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행 직전에 헤어진 그 여자랑 제 친구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 임신 5개월이에요. 정말요? 와, 그럼 그 두 사람 다시 만난 거예요? 원래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엄청 그랬는데 인연은 인연인가 보더라고요. 지금은 그 전에 많이 싸워서 그런지 안 싸우고 잘 살아요. 다행이네요. 원래 잘 지내다 결혼하면 많이들 싸운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 덕에 오신 여행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난 거네요. 그러게요. 나는 진짜 소영 씨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행사에 전화도 해봤어요. 어머, 정말요? 네, 근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 코로나 터지면서 여행사 문 닫았어요. 그때 여행 관련 직종들이 전부 전멸했거든요. 덕분에 저도 실업자 돼서 귀국하게 됐는데 그땐 어찌나 우울하던지. 왜요? 귀국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글쎄요, 그냥 좀 무서웠어요. 한국은 뭔가 많이 치열하잖아요.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가이드 일 자체를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떡하든 귀국하지 않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그걸 도와주지 않았죠. 집에서도 난리였고요. 제가 외동이거든요. 아,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한테도 고맙다고 해야 하나? 코로나 아니었으면 우리 다시 못 만났던 거잖아요. 네? 대리님 은근히 웃겨요. 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린데. 그리고 그때 술 마시고 했던 말도 진심이에요. 비겁하게 술 먹고 고백을 해서 미안하긴 했는데 그때가 아니면 또 말을 못할까봐. 그래도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보고 이왕이면 긍정적인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회사에서 그렇고 회사가 아닌 곳에서도 소영 씨를 많이 챙기고 도와주고 싶거든요. 저는 그때 태어나 처음으로 남자한테 진지하고 친절한 고백을 받았어요. 프로포즈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진지할 필요가 있었나 싶긴 했는데 그것 또한 저 사람의 성격이고 인품이라고 생각하니 그것도 멋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할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죠. 그땐 이미 저도 그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저희의 만남이 예사로운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된 저희 둘은 연애 초반에는 회사에서 비밀로 만났는데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숨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 열심히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그냥 편하게 대놓고 연애를 했는데 사내 연애의 장점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다는 거였죠. 비상계단이 저희들의 사랑스러운 아지트가 되었고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 사람과의 연애는 큰 싸움 없이 즐겁기만 했어요. 연애 상대가 된 그 사람은 여전히 착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연인인 저 말고도 사람 자체가 좋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회사에서도 일 잘하고 사람 좋기로 유명했죠. 그런데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연애를 하면서 이건 좀 하는 부분이 있더군요. 좋게 말하면 검소하고 알뜰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돈에 있어서는 좀 궁상맞은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돌발 상황에 있어 돈을 쓰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는데 예를 들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나왔다가 비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딱 봐도 소나기가 아니고 계속 올비 같으면 누구나 집에 우산이 있어도 지금 당장 필요해서 우산을 살 텐데 그 사람은 그걸 너무 아까워하더군요. 심지어 저도 우산이 없어. 그럼 내가 우산을 살 테니 같이 쓰자고 해도 그걸 못하게 말렸어요. 그러면서 낭만이니 어쩌니 하면서 그 비를 맞자고 했는데 결국 둘 다 그 비를 맞고 심한 감기에 걸려서 저는 병원에 가서 수액까지 맞고 보름 넘게 생고생을 해야만 했죠. 그렇게 따지면 우산값이 병원비랑 약값에 비하면 훨씬 싼 거였잖아요. 그렇게 그 남자는 지금 당장 아까운 것만 신경 쓰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면 저는 돈은 적당히 쓰면서 편하게 지내자는 주의로 돈을 맹목적으로 모으기보단 쓸 곳에는 쓰며 저의 행복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이렇듯 돈에 있어 저희 두 사람이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 보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 부딪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게 파혼의 시초였어요. 돈에 있어 궁상 떠는 것도 크게 양보해서 넘어갈 수는 있었는데 자기 돈은 아까우면서 남의 돈은 쉽게 생각하는 그 마인드는 참아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에 반면 저희 집은 부모님이 일찍이 경매나 투자 같은 것에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결혼할 즈음엔 아파트 원룸 상가 같은 건물 임대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니 상대적으로 저희 집에 더 여유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이 처음부터 여유가 있던 게 아니고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저희 아빠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투자가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면서 힘들었던 집이 점점 형편이 펴지게 되었어요. 돈이 돈을 번다고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남들보다 빨리 알게 되었죠.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은 허튼 곳에 돈을 쓰거나 하진 않으셨는데 형편이 좋아지고 가족여행도 자주 다니고 저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셔서 나름 풍족하게 잘 누리고 살았어요. 특히 저희 아빠가 평소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이 한 번 사는 인생 무조건 원하는 대로 또 멋있게 살아야 한다였는데 그래서 외동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다고 하니 그러라고 허락을 해주신 거였죠. 그러면서 돈은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 돈에 얽매여 살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그렇다 보니 양가가 돈을 두고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그땐 콩깍지 때문인 건지 그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오히려 결혼하면 둘이 벌어 더 많이 행복하게 살겠다는 부푼 꿈만 꾸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고 알면 알수록 이 결혼은 하면 안 될 것만 같았는데요. 일단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로 예비 시부모님은 그다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어요. 아들만 둘이 있는 집이었는데 결혼한 아주버님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나마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이 벌이가 있어 그 벌이의 50%를 식구들이 기대어 살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 결혼 후에도 그 50%를 들어야 하나? 제가 심각하게 그 사람에게 물었는데 그때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건 사실 그렇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저는 살짝 그때부터 이 결혼을 해도 괜찮은 건가?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들 등에 빨대를 꽂고 사는 듯한
그 부모와 가족들을 제가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아들 등에 빨대를 꽂고 사시는 분이 우리가 결혼한다고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도 없을 것 같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이 많으니 그 사람은 혼자 애가 달아 서둘러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기 그래도 형이 지금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이 자리 잡으면 50%까지는 내가 우리 집에 안 줘도 될 거야. 나도 가정이 생기는데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돈을 지원할 수는 없지. 지금이야 나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생활비를 드리는 거니까. 그럼 결혼해서 따로 살면 그 생활비는 안 들여도 되는 거야? 애당초 형이 있는데 왜 집안 생활비를 전부 자기가 내? 그야 우리 형이 많이 힘드니까 처자식도 있고 지금은 또 처가 눈치도 많이 보고 그래서 내가 먼저 우리 집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내가 벌고 있으니까 형이 자리 잡을 때까진 기다릴 수 있지. 그런데 들어보니까 한 2년 정도만 고생하면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 2년이라.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동생에게 부모님 복량을 떠넘긴 형인데 형편이 좋아졌다고 갑자기 개가천선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점은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입은 각자 관리하되 생활비와 공동적금은 똑같이 내놓고 살든지 아니면 50% 드리던 생활비 겸 용돈을 10%로 줄이던지 확실한 방법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그러면 수입을 각자 관리하고 공동으로 필요한 돈을 내놓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아무래도 자기 돈에서 자기 집에 지원해주는 돈을 줄 수 있으니 그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그럴 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돈 관리에 있어서는 그렇게 공동금액을 뺀 나머지는 알아서 하고 공동금액은 제가 관리하는 걸로 그 부분 이야기는 끝을 냈는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였어요. 결혼을 하려면 일단 둘이 그동안 모은 돈을 오픈하고 결혼 준비와 신혼집 마련을 해야 하잖아요. 앞서 말한 대로 저는 맹목적으로 돈을 모으기보다 필요한 데 쓰자는 주의라 모은 돈이 6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남자는 2천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평소 돈을 엄청 아끼고 또 궁상맞게 사니까 돈이라도 많이 모았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둘이 합쳐 8천만 원을 가지고 결혼 준비하는 건 사실상 빠듯하기만 했는데 상견례 날짜가 코앞이었죠. 사실 저는 믿는 구석에 있었어요. 그 남자가 2천만 원 모아놓고 결혼 이야기를 한 줄도 모르고 제가 모아놓은 돈이 6천밖에 되지 않으니 저희 집에서 도움을 좀 받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당연히 도와줄 생각이라고 하셔서 제가 못해도 1억에서 2억은 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이쯤이면 너도 철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맞아요. 저는 그때 참 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결혼 후에는 받은 만큼 효도하며 두고두고 보답할 생각이었는데 이윽고 상견례 날 제 생각과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저희 엄마가 할 얘기는 해야 하지 않냐고 먼저 돈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때부터 좋았던 상견례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나저나 아이들 결혼식이랑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요?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그런 건 자기들이 알아서 잘할 겁니다. 저는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자기들이 자기 가정을 꾸리는 건데 거기에 다른 사람 도움이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 워낙에 물가나 시세가 높아서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많이 어려울 거예요. 어렵게 하겠죠. 그런데 살면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결혼할 때 이 사람이랑 합쳐서 1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둘 낳고 잘 살았어요. 애들도 잘 살 겁니다. 네. 저희 엄마는 철옹성처럼 돈에 있어 양보가 없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과 태도에 더는 어느 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난감하고 또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실 뿐이었는데 예비 남편인 그 사람도 똥줄이 탄 얼굴로 앉아있더군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히트는 따로 있었는데 예비 시아버님이 상견례 자리라는 것도 있고 식사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게다가 그 후로 한 30분 지났을까? 누군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집 장남내 4인 가족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의 충격이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인사드려라. 정훈이 처가 식구들 분들이셔. 우리 큰아들이랑 며느리 손자 손녀예요. 오늘 식구들이 모여 밥 먹는 자리니까 제가 와서 식사하라고 불렀는데 괜찮죠? 네? 뭐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훈이 형이에요. 재수씨 전에 집에서 한번 봤었는데 오늘 엄청 꾸미고 오셨네요. 오늘 진짜 이쁘세요. 여보, 무슨 입박적을 떨고 그래. 사람 창피하게. 그냥 밥이나 먹자. 우리 밥 먹으러 온 거잖아. 니들도 앉아서 먹어. 그때의 당혹감이란 살면서 그런 경우 없는 일은 처음 당해봤는데 잘 먹겠다고 예의게 하는 걸 봐서는 자기들이 돈을 낼 생각 자체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분명 동생 상견례 자리라는 걸 알 텐데 아무리 사는 게 힘들다고 해도 저러고 싶을까?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때부터 저희 쪽에서는 할 말을 잃은 후였어요. 사실상 상견례 준비를 하면서 참석하는 가족 인원수를 체크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 그때는 형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형 혼자도 아니고 형수의 조카들까지 우르르 나타났으니 그 사람도 어쩔 줄을 몰라 했었죠. 그리고 상견례 비용은 저희들이 반반씩 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고 소영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네요. 혹여 시집살이라도 당할까 걱정일랑 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시고 애들 결혼식 날에 뵙겠습니다. 정훈아, 뭐하니? 우리는 먼저 가자. 엄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조금만 있다가 같이 가요. 그리고 소영아, 계산은 전부 내가 할게. 어머, 얘는? 네가 여기서 계산을 왜 해? 원래 상견례는 신부 측에서 대접해주는 거야. 얘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예의란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가야 소영이랑 사돈들도 편하게 이야기하시지. 그럼 먼저들 가요. 저는 여기 잠깐 남아서. 야, 너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집에 가라고. 여기 온다고 택시 타고 왔는데. 형, 형이 모시고 가면 되잖아. 택시비 얼마나 한다고. 얌마, 나는 세상에서 택시비가 제일 아까워. 그럼 네 차키를 줘. 그럼 되잖아. 시끄러워. 공짜 밥 먹게 해줬는데 너는 불만도 많다. 창피하니까 그만해라. 그리고 정훈이 네가 여기 왜 남아? 그럼 너는 혼자 버스 타고 집에 오려고? 됐다. 창가도 가기 전에 벌써 이 집 식구 데리고 하네. 저희 아들이 소영이가 너무 좋은가 봐요. 제가 벌써부터 서운해지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갈게요. 소영아, 결혼 준비 잘하고 상의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코베이듯 덤탱이를 쓰게 되었는데 그때의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 저희 아빠는 식사값을 모두 계산해버렸고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자친구인 그 사람에게 보내는데 그 사람이 돈은 바로 입금해 주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했는데 먼저 저렇게 저자세로 나오니 저도 더는 아무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고 돈은 아빠한테 돌려드렸는데 저희 아빠가 싫다고 하셨어요. 그냥 식사 대접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저더러 뭐하러 그 돈을 받았냐고 꾸짖으셨는데 그리고는 그 돈은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제가 따로 연락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상견례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저희 집에 와서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었고 저희 부모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셨어요. 특히 저희 엄마가 표정 관리가 안 되었는데 그도 그럴 게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저희 엄마가 살짝 흥분한 목소리로 그러셨거든요. 너 이 결혼 진짜 할 거야? 내가 박서방 얼굴 봐서 좋게 생각했는데 엄마 오늘 너무 황당했어. 저렇게 저에게 날선 목소리로 말하셨는데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비 사이가 와서 잘못했다고 비니 어쩔 줄 몰라 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워낙에 돈에 예민하시고 또 자존심도 센 분이라 그러신 것 같다며 이해해달라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빠가 신경 쓰지 말라고 먼저 운을 떼셨어요. 자네가 이럴 게 아니야. 나도 힘들게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그 마음 뭔 줄 아네.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니까 자네도 결혼 준비나 잘 해. 대신 우리 딸 데려가서 고생시키지 말고. 나는 그것만 약속해 준다면 다 괜찮아.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저희 가족에게도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자네,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그래도 나는 솔직히 너무 불안해. 자네가 중간에서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래, 자네가 먼저 나서서 자네 식구들 단속하지 않으면 나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하고 싶어. 어허, 당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왜요? 아까 못 봤어요? 거참,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야. 사람이 나쁜 게 아닌데 뭘 그런 트집을 잡아. 당신이 이러는 것도 저 친구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어. 그래도 이제 그만했으면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돌아가 보게. 소영이 너 가서 배웅하고 와. 아니면 둘이 데이트라도 하고 오든지. 둘이 할 얘기도 있을 거잖아. 당신은 나랑 얘기합시다. 그렇게 저희 아빠는 저더러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라며 엄마를 데리고 방으로 가셨고 저는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는 결혼하기 어렵다고 제 진심을 꺼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만 그렇게 했을 뿐 저때까지도 결혼을 안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그 사람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었는데 제가 그 말을 할까 상견례부터 계속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게 말이야. 작년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올해 뭐가 많이 힘드신가 봐. 형도 처자식이 있는데 자리도 못 잡아서 심란하다고. 그러다 보니 계속 돈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선수를 치시는데 내가 자기 피해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잘할게. 아까 보니까 중간 역할 기대는 좀 어렵겠던데 솔직히 그 정도로 돈에 대해 예민하실 줄은 몰랐어. 우리 가진 돈도 부족한데 말씀을 저렇게 하셨으니 우리 집에서도 지원해주긴 어려울 거야. 그래, 대신 내가 대출이라도 받을게. 그리고 그 대출금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 그럼 아파트까진 어려워도 빌라 정도는 전세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정말 미안해. 저는 그때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었어요. 하지만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앞에서 기가 죽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고 일단 결혼은 하고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살면 어떨까 그런 짧은 생각을 제 딴에는 현명한 생각이라 착각하며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저희 아빠가 저에게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셨죠. 네 엄마가 걱정이 태산이야. 니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신혼집이랑 혼수를 마련하냐고. 그래서 아빠가 생각해봤는데 이번에 전세 계약이 만료돼서 나가는 신혼부부가 있거든. 너희만 괜찮으면 그 집 빌려줄 테니 거기서 한 4년 정도 돈을 모아보면 어떠니? 도배랑 간단한 수리는 아빠가 해줄게. 어차피 내 집이니까. 정말? 그러면 나는 너무 좋지. 근데 아빠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전세 보증금 빼줘야 하잖아. 보증금이 적지 않을 텐데. 그야 그렇지. 그렇다고 내가 뭐 없는 니들한테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냐? 그래도 어차피 다음 세입자 받으면 그 돈은 고스란히 내 돈이 되는 거니까 괜찮아. 아빠가 허리띠 좀 졸라 매면 되지. 대신 그 집에서 싸우지 말고 잘 지내. 그 집이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마다 잘 돼서 나가는 집이야. 고마워 아빠. 나 진짜 사실 걱정 많았거든. 나 진짜 잘 살고 그 집에서 많이 행복할게. 그래,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 다른 게 효도냐? 아빠한테는 네가 잘 사는 게 1등 효도야. 참 감사한 일이었죠. 결혼하면서 돈도 지원 못 받게 되었는데 집이라니. 저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신나서 그 사람한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사람도 한시름 덜었다는 듯
집안에 들어가는 혼수품들은 자기 돈으로 해서 들어가자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철없이 부모한테 도움받아서 하는 결혼인데도 좋기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좋은 기분도 오래가진 못했는데 그 이유는 뻔뻔한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저희 아빠가 집을 빌려준다는 말을 잘못 듣고 집을 준다는 걸로 안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따로 좀 보자고 연락을 하셨어요. 솔직히 상견례 이후 완전 비호감이 된 예비 시어머니라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또 보자고 하는 어른에게 싫다고 할 수 없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그 자리에 나갔죠. 혹여 당신 자존심 때문에 그 집을 받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설득할 생각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청훈이한테 얘기 들었다. 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아, 네. 근데 해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시는 건데요. 4년 정도 무상으로 쓰면서 돈 모으라고 하셨어요. 뭐야? 그런 거였어? 나는 또 갖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를 그냥 준다고. 네? 그게 무슨... 아니다. 어찌되었든 그 아파트라는 게 그냥 들어가 살면 된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가 몇 평이니? 제가 알기로는 34평이에요. 위치도 나쁘지 않아요. 지하철역이랑도 가깝고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랑 초등학교도 있어서 애기 낳아도 키우기 좋고요. 호모? 너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애 얘기를 벌써 하는구나? 네? 아니야. 근데 집이 그렇게 크다니 너희 둘이 살기엔 집이 아주 대궐이겠구나? 원래 신혼부부는 작은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래야 살림 넓혀가는 재미도 알고 말이요. 그래서 내 생각인데 말이다. 니들한테 그 집은 너무 과분한 것 같다. 다른 집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집이라뇨?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마침 전세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있어서 저희가 운 좋게 들어가는 거라.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 누가 뭐라니? 나는 그냥 그 집이 너희 둘이 쓰는 것보다는 우리 큰아들 내외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때 봤지? 애들이 아직 어리고 둘이나 되니 집이 좀 커야 하거든. 저는 예비 시어머니 말에 머릿속에 온통 물음표만 가득했어요. 그럼 저희 아빠가 빌려주시는 아파트에 저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게 하자는 소린데 무슨 생각이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는 예비 시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럼 저희 아빠가 빌려주시는 집을 저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어디 살아요? 얘가 좀 오해를 하나 보네. 그야 니들은 니들 집에 살아야지. 우리 큰애가 살던 집 전세가 이번에 끝나거든. 그래서 이사를 가네 마네 하는데 마침 니네 아버지 집 이야기를 정훈이가 하길래 이거다 싶었거든. 그 집에 일단 네 아주버님들 우리 큰애 식구들 살게 하고 너희는 우리 큰애가 살던 집 전세 보증금 빼서 줄 테니 그 돈으로 집 구하면 되지. 너희 신혼집 마련할 돈 없어서 친정에서 집 해주신다고 한 거잖아. 그럼 그 보증금이 얼마인데요? 그래도 한 1억 될걸? 너희는 애도 없으니 한 2년 정도는 작은 집에서 알콩달콩 재미 보면서 살아도 되잖아. 그럼 나중에 아주버님 내에는 저희 아빠 집을 어떻게 비워주실 건데요? 무상으로 쓰는 거라 보증금도 없고 그냥 몸만 나가셔야 하는데 저희 보증금 다 주고 처음부터 다시 모으시려고요? 그야 뭐 아직 먼 얘기지 않나?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고 그 후의 일은 그 후에 생각하면 되지. 설마 네 아버지가 남도 아닌데 우리 아들더러 나가라고 하실까? 설마 그거 믿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나가라는 말 못하면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으셔서? 어머? 얘가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하네. 나는 엄마로서 아들 둘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너한테 얘기한 거야. 내가 무슨 니네 아버지 집을 뺏기라도 하겠다고 했니? 솔직히 저는 그렇게도 들려서요. 우선 저희 아빠 입장에서 생판 남한테 집을 빌려주실지부터가 의문이라.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
내가 정말 너한테 이런 모습까지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나 곧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다. 네가 현명히 잘 행동해야 집안에 불화가 없는 거야. 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사정이 있어서 네가 양보했다고 좋게 말을 하면 되지.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사위 형네를 뭐 쫓아내게 하시겠니? 어머니, 저희 아빠가 왜 저한테 집을 빌려주겠다고 하셨는지 그 이중은 알고 이러시는 거죠. 저 돈 때문에 고생하지 말라고 손해까지 보시면서 집을 빌려주시는 건데 어머님 말처럼 하면 저희 부모님은 기분이 좋으실까요? 어머니도 곧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기도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 아들 장인장모 되실 분인데 정훈 씨도 중간에서 많이 곤란하죠. 그야 니들이 현명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계속 저더러 현명하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현명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저도 저희 아빠가 빌려주시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괜히 다른 집에 새들어 살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싶지 않거든요. 뭐야? 이 이상 얘기는 저랑 말고 정훈 씨랑 하세요. 그리고 정훈 씨랑 제가 이야기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저는 저희 아빠 집을 아주버님네한테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제 할 말을 똑부러지게 하고 먼저 일어났어요. 초반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면 그건 그거대로 여지를 주는 것 같아서 저 부분은 확실하게 제 선에서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동안은 잠잠하셨는데요. 한 보름이 조금 지났을까?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집에 오라고 호출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번엔 예비 남편이 될 그 남자랑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는데요. 일단 저 혼자가 아니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알겠다고 했어요. 전에 집 얘기가 있었을 때도 그 사람과 살짝 껄끄러웠는데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자기가 중간 역할을 하겠다며 저랑 약속한 후였기 때문에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일단 가보았는데 거기엔 예비 아주버님과 형님이 같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우선 그것부터가 당황스럽긴 했죠. 하지만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며 반기는 예비 시어머니의 환대에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자기한테 기가 막힌 묘수가 떠올랐다며 한껏 신이 나 계셨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그 일로 제가 파혼을 하게 되었죠. 그게 뭐였냐면요. 내가 정말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이 방법이 떠올랐는데 아주 딱이야. 그게 뭐냐면 얘들 전세 보증금이 1억 1천이라고 하는데 그 돈으로 네 아버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사는 거다. 그럼 네 아버지는 1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잖아? 그 돈으로도 니들 살 집을 하나 해주시는 거야. 그럼 얘들은 그 집을 공짜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나가더라도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고 니들은 네 형네 보증금을 돌려서 집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생각이냐? 라고 혼자 자기가 제갈공명인 듯 좋아하시는데 그 말이 순 엉터리였어요. 일단 저희 아빠 아파트 보증금이라고 하기엔 그 돈은 턱없이 적었고 그 돈을 받아서 저희 아빠가 저희 집을 해주시려면 당연히 부족한 돈은 저희 아빠 돈으로 채워서 해줘야 할 텐데 그러면서 아주버님 내외가 집을 비우면 또 돈을 돌려줘야 하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희 집이 손해를 보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 저렇게 좋아 죽다니. 더욱이 예비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도 그 돈으로 큰 아파트 갈 생각에 싱글벙글인데 저 혼자만 속이 끓었어요. 도무지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들은 그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말인지 제가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니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져 버렸죠. 아니 경제나 사회를 보면 시세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시어머니의 계산은 그런 걸 싸그리 다 무시한 처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따지고 드니 저를 쳐다보는 눈길에서 살기마저 느껴졌는데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 내가 한 말이 안 된다? 네. 왜 쉬운 길을 놔두고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하죠? 저희 부모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씀인데 저는
그 얘기 저희 부모님한테 못 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빌리기로 한 그 아파트 전세 들어가려면 못해도 보증금으로 3억은 있으셔야 하는데 저희 아빠가 왜 1억 천에 그 집을 전세로 주겠어요? 얘가 정말 그야 가족이니까 공짜도 아니고 1억이나 주고 그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데 그 편의도 못 봐준다는 거야? 그래, 동서.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우리는 애도 둘인데. 죄송해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건 이치에 안 맞죠. 그리고 그 돈으로 저희 아빠가 저희 살 집을 어떻게 마련해줘요? 그야 니네 집 보니까 잘 사는 것 같던데 좀 보태주시면 되지. 너는 남도 아니고 자식이잖아. 아파트도 그냥 살라고 하시는데 집 하나 못 해주시겠니? 그리고 내 입장도 그렇다. 장남인 쟤들은 새끼까지 있는데 남의 집, 그것도 빌라에서 살고 니들은 그 큰 아파트에서 살면 그거야말로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는 불공평한 일이지. 저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불공평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정작 자식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10원 한 장도 내놓을 생각이 없다는 건데 없는 집구석인 건 알겠지만 너무 대놓고 뻔뻔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현타가 왔어요. 그러다 제 옆에서 눈치 주고 자기 엄마 눈치에 형네 부부 눈치까지 살피던 그 사람이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고 중재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뭘 다시 하냐며 이런 소리는 더는 듣고 싶지 않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저랑 동시에 일어나 예비 시어머니 아니 그 집구석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된 게 너는 시집도 안 왔는데 나랑 우리 집을 이렇게 우습게 보니? 너 은근 우리가 너희보다 못 산다고 비웃고 있지. 내가 그거 모를 줄 아니?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그냥 좀 가족끼리 돕고 살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너만 양보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잖아. 전에는 공짜로 살게 하라는 거냐고 핏대를 세워서 1억 1천만 원이나 주고 살겠다고 하는데 무슨 계산이 그래요. 정말로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갈 생각이면 그 보증금 시세를 맞춰줘야죠.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말이 안 되고 저희 부모님만 손해를 보라는 건데 그거 듣고 알겠다고 하는 자식이 어딨어요? 원래 딸은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야. 네가 챙겨야 할 사람은 이제 우리지. 니네 부모님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아까 말을 하다 말았는데 니네 아버지가 우리 애 보증금 받아서 니들 집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 집은 공동명의여야 한다? 정말 너무 기가 차지 않나요? 저는 살면서 저렇게 이상한 계산과 논리를 펼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벌써 결혼 생각이 사라진 후였는데 공동명의라는 말까지 들으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반대로 제가 웃자 그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봤고 옆에서 그 사람이 저에게 나가서 자기랑 얘기를 하자고 또 애가 달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말해버렸네요. 이런 집구석엔 시집갈 수 없다고요. 정말 내가 자기 사랑하니까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결혼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설마 자기 우리 집 좀 사는 것 같아서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 근데 여기 사람들은 무슨 물주라도 잡은 듯 우리 집 돈으로 자기들 행복할 궁리만 하네. 이런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야, 어머어머? 너 지금 우리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못된 것. 사람을 없다고 이렇게 개무시를 해?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벌벌 떨 줄 알았냐? 그래, 하지 마. 나도 너 같은 며느리 보기 싫다. 그럼 피차 잘 됐네요.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안녕히 계세요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그 집을 나왔어요. 그러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파혼을 할 수 있냐며 저를 붙들었는데 얼굴을 보니 울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젠 그 모습도 너무 싫은 게 이런 얘기를 제가 전부 듣고 있는 동안 이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 배신감에 사랑이고 나발이고 더는 볼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자고 말하고 회사는 내가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절대 저랑 헤어질 수 없다며 제 손을 잡고 놔주지 않더군요. 왜 나한테 그래? 아까는 아무것도 못했잖아. 솔직히 자기한테도 실망했어.
이런 집에 내가 시집 오면 나만 고생이지. 정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자기 식구들이랑 연 끊고 와.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듣지 않도록 자기 손에서 다 정리하고 온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게. 그거 아니면 나 붙들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가면 나는 어쩌라고. 우리 엄마가 뭐 꼭 나쁜 뜻에서 한 소리는 아니란 말이야. 우리랑 형이랑 다 생각해서. 제발 닥칠래? 그래서 정작 부모인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인 우리 부모님한테 그걸 떠넘긴다고? 나는 효녀는 아니지만 이렇게는 못해. 이거 놔? 소리 질러서 이 동네에 유명인사 만들어줄까? 저는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는 얼굴로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그 길로 뒤로 돌아보지 않고 집에 돌아와 제 방에서 혼자 울었는데 그냥 이렇게 끝날 연애를 거창하게 했다는 것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저희 부모님에게도 제 파혼 의사를 전달했고 저희 엄마는 무슨 그런 집구석이 다 있냐며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아그작 씹어드셨는데 저희 아빠도 알겠다고 짧게 이야기하실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회사도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릴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정식으로 식 올리기 전에 그런 집인지 알게 되어 천만 다행이라고 저더러 더는 신경 쓰지 말고 코로나 끝나면 다시 외국에 보내줄 테니 자유롭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한때는 사랑한 사람이라 그 후유증이 없을 수는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그 사람에게 집요하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받지 않자 저희 부모님이 대신 받아서 좋게도 이야기하고 혼도 내시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마지막으로 사과는 하고 싶다면서 허락을 구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겠으니 이번에 만난 후로는 절대 연락하지 않는 걸로 하자고 약속한 뒤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저 역시 그 사람하고는 좋게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결정한 거였어요. 시작도 둘이 했으니 끝도 둘이 잘하면 이 이후의 시간엔 조금 덜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약속 장소에 나가니 그 사람만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었고 저는 또다시 그날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식구들이 전부 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역시 자기 의도는 아니라는 듯 그 사람만 중간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한숨부터 나오더군요. 저런 사람을 착해서 좋다고 생각한 제가 등신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들도 저한테 할 말이 있어 왔다며 당당하게 저더러 앉으라고 명령조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꿀릴 것도 없어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 네 승질대로 하니까 좋으냐? 이렇게 어른을 여기까지 나오게 만들고. 제가 오시라고 한 게 아닌데요. 아주 끝까지 지가 잘났지. 그래, 너 잘나서 좋겠다. 근데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그 아주머니는 차마 그 뒤에 말을 이을 수 없었는지 쉽게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자기가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자기 착한 아들이 마음 아파하는 꼴을 볼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 내가 이기적이었다는 거 인정하마. 원래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해.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받아오. 글쎄요, 이미 다 끝난 일이라. 에이, 재수씨, 그러지 말고 좋게 좋게 가요. 둘이 좋아하잖아. 그래, 동서, 내가 앞으로 잘해줄 테니까 그냥 결혼해. 진짜 왜들 그러세요? 사람 곤란하게. 그럼 결혼할 테니까 이 순간부터는 저한테 아무 얘기 안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 안 하마. 대신 마지막으로 사돈한테 돈 조금만 빌리자. 내가 분명 그냥 달라고 하지 않고 빌려달라고 했다? 가족끼리니까 힘들면 돈 좀 빌리고 그럴 수 있지. 뭐라고요? 저는 그때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파혼했는데 여기서 내가 왜 그쪽 가족이냐고 소리를 버럭 질러버렸는데 그러자 사정이 딱 하면 모르는 사람도 돕고 살지 않냐고 자기 아들 얼굴 봐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사정이나 많아 저는 그 자리가 너무 싫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쏘아보며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게 하냐고 한 소리를 했는데 자기도 이루고 싶지 않았다며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죠. 그래서 좀 잔인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파혼하는 이유는 니네 식구들도 있지만 네가 이렇게 한심하기 때문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 모두 벙진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것부터 고치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커피값을 내고 가라고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참고로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의 말은 자기들이 마신 커피값을 내고 가라는 건데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카페를 나와버렸죠. 그렇게 집에 오는 내내 기분이 참 불쾌했어요. 아니, 어떤 인생을 살면 저렇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점은 저에게 있어서 미스테리입니다. 저희 집이 막말로 재벌도 아니고 뭘 저렇게 받아내겠다고 덤벼드는 건지 아직까지도 그저 저희 부모님에겐 죄송한 마음뿐인데요. 제 딴에는 사람을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한 사람만 본 것이 문제였죠.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마지막이라며 자기가 자기 가족이랑 연을 끊으면 되돌릴 수 있는 거냐고 연락을 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그때 말했죠. 이젠 그렇다고 해도 내가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요. 그리고 오늘부로 번호 차단할 거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든 집에 찾아오면 스토커로 신고해버릴 거라고 정색하며 말했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 이런 태도로 마지막을 이야기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후회가 없는데요. 그때의 경험으로 저는 결혼할 생각은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현재는 다시 호주로 넘어와 지내고 있는데 저는 여기가 한국보다 더 편한 거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 일이라 한국에는 종종 가지만 아직도 가끔은 그때 일들이 떠올라 생각이 많아지곤 합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해 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그러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가능하죠.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생각 없이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음을 늘 생각하며 앞으로 더 잘 살자고 저를 다독이는데 부디 그 인간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지근상을 보였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아니, 어쩌면 그 아주머니는 지금까지도 이상한 계산과 논리를 펼치며 다른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정말 살다 그런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나저나 그 착한 사람이 이젠 착한 등신이 아닌 못되더라도 현명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저도 진짜 제 짝을 만나는 날이 오겠죠. 지금은 생각이 없지만 또 그런 인연이 제 인생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또 멋지게 제 인생을 펼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인연과 설레는 일만 가득한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